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참 시장 흐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의 뷰를 좀 정리를 해야 할까? 매번 안 좋은 장이 이어지다 보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좀 한 큐에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작가님 원고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심리 상담계에 오은영 박사가 있다면 경제계에는 이분이 있다.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 흐름을 쭉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감 스트레이트가 개편이 됐을 때 그 첫 주에 모시고 싶어서 실은 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모시게 됐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시장이 참 좋았다면 네. 더더욱이 이제 재밌게 우리 부부장님의 그렇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네. 아마 분명히 쓴소리를 또 하지 싶어서 네네. 웃으면서 들지는 못할 듯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냉철하게 좀 경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장님, 어떻게 우리가 어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이 맞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되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빠지고 그다음에 채권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되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하다는 걸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를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인상할 거를 선반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1월 달, 3월 달 FOMC를 전후하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선반영해 나가는 과정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을 해놓는데 그 선반영한 것보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슈가 벌어졌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보시면 연초에는 기준금리 인상 2차례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한 1월 말 정도 되면서 4번 인상할 수 있다. 0.25%씩 4번. 네. 그다음에 3월 들어와가지고 0.5% 인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4월, 5월을 넘어가면서 양적 긴축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5월을 넘어가면서 2.5%까지는 갈 것 같다. 그다음에 6월을 넘어오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3.5에서 4까지 가야 되지 연말에. 않겠냐 이 얘기가 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디마디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한 레벨씩 더 레벨 다운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한 레벨씩 레벨 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도 한 레벨씩 레벨 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할 때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의 상승이 더 강할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만들어낸 최근에 요번에 이제 하락장을 또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지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였죠. 네. 그러면 잠깐만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 시장의 기대는 이거였습니다.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죠. 근데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도 좀 맥빠지는 일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8.5를 예상하다 만약 8.0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8.5에서 8.0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0.5가 떨어지니까 어쩌면 되게 성큼 내려올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옵니다. 8.3. 그러면 찔끔. 그렇죠. 찔끔찔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래도 물가 상승세가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고점을 찍고 그래도 더 올라가지는 않나 봐라는 기대를 만들었었죠.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8.6을 찍습니다. 그러면 성큼성큼 내려온다, 천천히 내려온다를 떠나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9월달 정도에나 피크아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물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전망은 무슨 얘기를 만들게 되냐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전망을 만들게 되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네. 3월 달에 0.25로 올렸고 그다음에 5월 달에 0.5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예고를 했고 0.5%씩 두 차례를 추가로 인상한다라고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센 걸로 딱 때렸는데도 물가가 요동도 치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거죠. 네. 40년 만이 아니라 41년 만에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한 레벨 더 강한 걸로 때려야겠죠. 그래서 0.75%라는 깜짝 약을 이제 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있을 FOMC에서도 0.75%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0.5, 0.5 두 번의 스텝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올 것이다. 그걸 이제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면서 기대보다 더 강한 긴축, 네. 기대보다 높았던 물가 이것 때문에 결국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각오는 하고 있었죠. 뭐 경제가 이제 뭐 원상복귀 팬데믹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원상복귀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임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나오니까 그냥 시장은 휘청휘청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그냥 지치고 있는 네.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뭐 연말 기준으로 한 뭐 3% 중반 정도 미국 금리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 뭐 연준의 공식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뭐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7%는 미국 금리가 도달해야 물가가 네.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조금 좀 이런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보다 물가 상승세가 더 강해지게 됐었을 때는 그 말이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8.6%인지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금리가 좀 차이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전년 대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물가가 8.6%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근데 금리는 전년 대비 금리를 보는 게 아니죠. 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의 금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놓고서 이걸 갖고 금리를 비교하는 건 조금은 좀 이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작년의 추세가 지금도 앞으로도 1년 동안도 그대로 이어질 거야 네. 라는 가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작년 걸 보면서 그대로 대입하는 건 좀 어렵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볼 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3, 4 요 정도 이제 올라오면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고개를 조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요번에 이제 0.5 얘기하다 갑자기 0.75 올리니까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었죠. 0.5와 0.75를 가르게 된 가장 큰 기준이 뭐냐라고 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세게 나왔다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미시간대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미시간대 그 소비 심리 지수에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세게 치솟았고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파월 의장도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해서 0.7을 올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 상승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웬만하면 오를 것 같아라는 그런 심리죠. 사람들의 심리. 그렇죠. 네. 이게 일본으로 따지면 디플레이션과 기대 디플레이션이죠.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은 사람은 웬만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좀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올해도 보면은 이제 일본이 가장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디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의 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됐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작년 4월, 5월부터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죠. 네. 1년이 넘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커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게 하나의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 버립니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미래의 소비를 할 걸 갖다 땡겨서 지금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럼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웬만한 걸로 때려도 꺾이질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파월 의장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인플레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고 네.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지속됐을 때 이것이 잡는 데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뭐 얼마나 걸린다 뭐 이런 것이 있지는 않겠지만 네. 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소요된 지금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전망은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연준의 전망을 참고하는 게 그래도 네, 현재로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쪽도 계속 바꾸긴 하지만 네네.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369 12월에는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예측치를 내놓냐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내놨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지난 이제 3월달 전망할 때는 4%대 초중반 정도로 봤었는데 올해 연말에 네네. 지금 요번에 6월달에 발표된 거는 5%대 초중반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물가는 더 올해 연말엔 더 높을 거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조금 특이할 게 뭐냐면 내년 말에는 어떻게 될까 합니다. 내년 말에 이 물가 지수가 지난 3월달에 예상할 때는 2.3%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예상한 건 2.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요.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올해 물가가 굉장히 하반기에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많이 올릴 거라고 작년에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물가가 잡혀서 끌려 내려올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로 물가 상승세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물가가 언제쯤 잡힐까요?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6월 달에 스탠스를 통해 봤을 때는 3월 달이나 아니면 5월 달에 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를 악문? 약간은 좀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긴축 행보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연준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하루 빼고 매일매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우리만 그런가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뭐 유럽장도 그렇고 주요 아시아국 증시 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네.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을 우리는 정말 각오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변수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슈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테러범이 네. 경기를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인질로 잡은 다음에 총을 겨누고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앵커님께서 네. 사실상 이제 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앵커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은 바주카포가 큰 게 하나 들려 있어요. 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경기를 안 다치게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질문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경기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난이도가 네. 레벨이 다릅니다. 네. 그냥 쏘기만 하면은 테러범을 죽일 수 있는데 네. 물가 이 성장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저는 바주카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연준에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뭉툭합니다. 이 뭉툭하다는 게 뭐냐면 바주카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타겟팅하면서 할 수 있는 정교한 타겟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네. 전체가 다 인상이 되지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질은 0.0%, 그다음에 뭐 범인만 0.5% 네, 인상 이렇게는 그것만 못 딱 하거든요.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질 못하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연준이 계속해서 뷰를 바꾸니까 이게 사실 겉에서 봤을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기 안 침체 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호언장담은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뷰를 바꾸는 걸 보면서 시장이 좀 이게 가능할까? 지구소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의 전문가들은 이거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침체가 오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큰 이슈가 됐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이제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의 가장 큰 원흉으로 꼽히는 유가 이야기를 좀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유가 지금 뭐 100달러 훨씬 위쪽에서 움직이고 간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는 물론 이제 큰 폭의 급락세가 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요 얘기는 잠시 좀 뒤로 밀어두기도 하고 일단은 고유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올해 내내인 것 같거든요. 네네. 유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국제유가가 올해 초에 한 80불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 네. 그런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게 13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100불에서 120불 사이에서는 좀 횡보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전체적인 레벨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산유국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한번 얹혀준 건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산유국들, 이제 네. 오펙 플러스죠. 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감산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상태로 이제 증산을 좀 많이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혹시라도 나중에 또안 경기 좋아지죠.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게 산유국들이 네. 최근에는 유가가 높았지만 한 6, 7년 정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마이너스도 코로나 갔었죠.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네.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저렇게 많은 것 같지만 한꺼번에 훅 사라져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만 어떡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사실은 2015년, 16년에 겪었었던 그 산유국들의 좀 고통이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에 대한 이슈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청정 에너지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요거와 엮이게 되면은 사실상 석탄 원료 그렇죠. 화석 연료죠. 아 죄송합니다. 네, 탈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탈탄소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겹쳐 나오게 되면서요.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산유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내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그다지 연초만 해도 작년 말만 해도 바이든 네. 행정부 초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증산을 하거나 마구잡이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증산을 해서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기 얹혀진 거죠. 그러면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면 실제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한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답이 안 보인다면 네. 그러면 유가는 상당 기간 높아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탈리 원래 보유해야 될 원유 재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쟁여두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비적인 재고를 네.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쌀 때 그렇죠. 조금 그래서 서두르는 예비적 수요가 더 터질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유동성도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있겠죠. 그것까지 얹히게 되면은 사실상 유가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사이드에서 이슈가 조금 풀려 내려오지 않으면은 국제 유가가 상당 기간은 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조금만 더 연결을 하면은 간밤에 이제 국제 유가가 120불에서 한 107불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네.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경기 대한 침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를 맞으면서 그러면 공급 사이드는 불투명하지만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니까 안 쓰면 그렇죠. 어떡해요. 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훅 한번 주저앉았던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사실상 아주 높이 뛴다는 것보다는 하방으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유가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상방으로는 공급 이슈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높은 레벨에서 일정 네. 수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말 사이에 국제 유가가 단박에 막 6% 넘게 빠지니 그런데 그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라 하니 네. 경기 침체가 무섭긴 한데 이런 우려 때문에 한 번만 더 레벨 다운이 되면 네. 이거 뭐 인플레 해소 아니야? 이렇게 단순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참고로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려야 되냐면
국제유가가 작년 초, 21년도 초에는 얼마 네. 정도 됐냐면 네. 배럴당 40에서 45불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잊었었네. 올해 초에 이제 네. 한 80불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유가가 끌어내려지더라도 네. 아마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물가에 전달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꺾어놓는 속도가 성장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호재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장님, 이건 예. 어때요? 지금 뭐 가능성이 없어져 보이는 듯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뭐 이란 핵합의 예. 복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찾아가서 그동안은 너네 세계에서 왕따 시킬 거야 라고 했었던 바이든이 이제는 사우디 어떻게 좀 원유를 네. 풀 생각이 없겠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이게 네. 잘 된다면 이건 저는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뭉툭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 혼자서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무언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의 이슈는요. 성장은 둔화되는 우려가 커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건드릴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란 핵합의 같은 겁니다. 네. 참고로 이란 핵합의가 있었던 이제 2014년, 15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거든요. 15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국입니다. 네. 생산국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원유를 갖다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합의를 해주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난망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난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조금 증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산유국들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뭐 돈 뭐 그냥 앉아서 벌고 뭐 이런 구조인 거 그게 아닌가요?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요, 네. 고유가가 그럼 수요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공급 사이드 이슈가 풀렸을 때 국제 유가가 큰 네. 폭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높은 수준을 수요를 파괴시킬 정도로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네. 산유국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유국 쪽에서도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관세 인하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요거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무역국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래도 아예 얘기가 안 나올 때보다 일단 재무부에서부터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다들 이제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들 이제 기대는 안 하시겠지만,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렇게 종전. 어느 정도 종전이 되거나 네. 인도주의적으로 에너지의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량에 결국엔 지금 한국에 묶여 있는 이 밀 생산된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풀려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는 좀 이게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인 어떤 이벤트 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그 이란 핵 합의 네. 복원 말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살펴본 뉴스로는 뭐 바이든 정부가 다시 이란을 추가 제재하고 네. 이란을 도와주는 뭐 주변 뭐 몇몇 나라들의 어떤 유령 업체들까지도 제재하고 네. 이런 식의 뭐 추가 제재안을 냈다라는 네네. 뉴스를 봤어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그 뉴스 플로우가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3, 4월 정도 되면은 올해 한 3, 4월 정도 뉴스를 보시면은 그때는 이란 핵 합의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근데 이건 저도 어디까지나 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좀 두둔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좀 절실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좀 더 빠르게 이걸 합의하고 싶고 절실해 하면은 다른 쪽에서 보다 많은 요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핵 합의가 4월 중순부터는 조금 펜딩 상태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냉담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조금씩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핵 네. 합의나 네. 오펙이나 아니면 미중 관세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 합의나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네. 바로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보다는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 공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시차를 두고서 어쩌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조금은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는 네. 게 낫겠다. 이렇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이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좀 이제 가능성이 엿보이면 우리가 지금 그렸었던 모든 시나리오는 그림이 조금 바뀌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미중 관세에 대한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는 해요.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되지는 아니라 않는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일정 수준은 좀 지금 막 그 강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이슈는 되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큰 부담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이 등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바라봐야겠어요. 저희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를 제외하더라도 네. 뭐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듯 주요 원자재 값의 네네. 폭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곡물, 사료 관련주들은 뭐 그야말로 뭐 튀었다가 또 눌렸다, 튀었다가 네. 이런 거에 이제 반복이 있고요. 이런 원자재 급등 현상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뭐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원자재라는 얘기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쪽으로 뭐랄까요? 투기적인 수요도 어느 정도는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른다 떨어진다를 떠나가지고 이쪽으로의 쏠림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차원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원자재에 접근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이제 최근에 보다 보면 원자재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려는 징후들을 네. 사람들이 조금씩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경계감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립니다. 네, 뭐 아니 이제 뭐 워런 버핏도 나서서 에너지 기업 사야 된다 아, 네네네. 이러면서 뭐 쉐브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뭐 관련한 거 뭐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부부장님 이제는 그 환 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1,300원대 거의 임박하는 흐름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막 치솟다가 어느 정도 또 진정되는 흐름이 또 나타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 지금이 1295.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가나 하다가 주춤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 같고 강달러의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지금 원화 값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네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일단 지금 차트에도 좀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이 돼가는 과정인데요. 네. 그게 작년도 5월, 6월부터 시작이 된 과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수준에서부터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작년 4, 5월부터. 네. 그때 당시에 나타났었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작년 6, 7월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연내하겠다라고 했던 게 작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겠다. 작년 11월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2번, 4번, 6번 하면서 계속 빠르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한 레벨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의 고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에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상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준은 조금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 올해 연말에 3.5% 정도, 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4%까지 인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인하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 3.5에서 4 정도 요 레벨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1,300원 언저리 정도에서는 이제 환율의 약세,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뭐 9%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대응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만들어내는 강달러인 만큼 이쪽의 흐름을 조금 더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부부장님, 네. 뭐 영국, 뭐 이제 EU도 이제 네. 금리를 올릴 거고요. 네네. 뭐 주요국들이 다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면서 자국의 통화들이 조금씩은 강세로 조금 더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1월, 올해 1월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0이었고 한국 금리는 1.75인데 네. 이게 미국이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금리도 끝자락이 지금 1.75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영국도 이번에 0.25%를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ECB 같은 경우,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 그때 이제 0.75%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의 스텝처럼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빠르지는 못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선진국 지역보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2%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입니다. 예, 다른 지역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편이죠. 그만큼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세게 갔었을 때는 요거는 다른 국가가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의 차이 때문에 네네. 일시적으로는 강달러 기조를 조금은 더 유지시키는 그런 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끝자락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네네. 이제 우리 부부장님이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세요라는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경제 뷰를 갖고 우리는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뭐 앞으로의 전략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리스크 네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래도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과거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은 연준이 들어와가지고 유동성을 풀어준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밑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사준다라고 해가지고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바이 더 딥은 밀리면 사자. 그래서 가장 큰 호재는 주가 하락이다. 하락하면 무조건 사면은 밑에서부터 다 끌어먹을 수 있다든지 이게 네.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밀리면 사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도와주려고 할 때 난리를 부리면 결국엔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심하니까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무조건 사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 네, 많은 그런 분들 것들에 그렇게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세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어려운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두었을 때는 진짜 회복할 만한 그런 기업들인지를 한번 속아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됐었을 때 또 원자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성과가 좋은 쪽으로 또 쏠려가는 현상들이 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건 어느 한 자산에 이렇게 몰아넣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라는 그 자체를 이것 때문에 하나의 쏠림 현상으로 깨뜨리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경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조언의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뭐 경제 주변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걸고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라도 좀 나아져서 그때 이제 부부장님 모시면 이제 달라졌다. 아, 네.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